제가 재테크 또는 투자 관련 신문사와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재테크 또는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하는 게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MBA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MBA 시절 글로벌 파이낸스를 전공했는데요. 수업 과정 중 파이낸스 마켓, 즉 금융시장에 대해 공부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특징,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배우는데요. 그중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 내가 무엇을 사고 파는지 아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이죠. 금융상품 또는 투자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채권, 주식, 상품 또는 실물자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쉽게 말해 대출과 같은데요. 돈을 빌려주는 자를 채권자, 돈을 빌리는 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도 채권 투자와 거의 같은데요. 예금 상품을 가입하는 건 내가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은행은 대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채권으로 이득을 보는 건 이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은행은 채무자로서 약속된 이자를 우리에게 줍니다. 즉, 채권 투자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이자가 경제적 이득이며 채권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주식에 투자해 우리가 얻는 이득은 지분을 갖는 것인데요. 회사 지분을 갖는다는 건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사에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이죠. 즉 주식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는 이득이죠. 그러나 실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는 이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에는 상품 또는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금, 은 등이 모두 상품 또는 실물자산 영역에 포함되는데요. 투자 상품 분류에서는 채권과 주식 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 상품을 가입하는 게 채권 투자와 같다고 했죠. 만약 우리가 은행에 1억 원의 돈을 예금으로 맡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채권자가 됩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너가 언제 얼마를 맡겼으니 언제 돈을 돌려줄게, 돈을 맡겼으니 이자도 줄게 라는 약속이 적힌 문서를 줍니다. 이때 적힌 문서가 채권과 같아요. 또 그들은 이 거래에서 채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과정을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수신이라고 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 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즉 대출을 하러 은행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출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얼마다 등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은행은 돈을 줄 거예요. 이때 은행은 채권자, 돈을 빌린 고객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대출이라고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여신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미이죠. 지금까지 고객과 은행의 거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거래 관계가 모두 채권 투자와 비슷합니다. 채권 투자를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입하는 예금의 조건을 살펴볼게요. 이 예금은 채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예금액입니다. 이는 내가 은행에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는 금액을 표시한 거죠.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가인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약속을 하죠. 예금은 보통 만기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기간을 정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예금은 3년이 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예금에 적혀있지는 않은 신용등급입니다. 보통 우리는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예금을 떼먹거나 또는 이자를 못 주는 경우를 상상하긴 힘들죠.
이는 그만큼 은행 신용 등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은행은 실제 신용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AA, 즉 트리플 A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채권엔 여러 가지 특약 사항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금에서의 특약 사항은 국가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1억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예금은 채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실제 예금도 채권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부분 하나 더 추가하면 채권은 발행 주체가 있는데요. 예금은 그 발행 주체가 은행입니다. 이제 채권의 특징을 모두 예금으로 살펴봤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특징을 모두 알았으니 실제 채권에서 사용하는 단어만 이렇게 쓱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채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예금을 정리해보면, 먼저 예금액은 액면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자는 표면 이율이라고 부르고요. 이자 지급 방식은 부르는 용어가 같은데요. 채권은 예금과 달리 조건이 다양합니다. 채권은 이자를 매월 주기도 하고요.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한 주기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아예 처음 채권을 살 때 이자만큼 할인을 해서 사는 할인채도 있고요. 채권은 기간도 다양한데요. 긴 것은 30년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긴 것이 3년뿐인 예금과는 좀 다르죠. 또 보통 신용등급 AAA, 트리플 A인 예금과 달리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양합니다. 소위 말하는 투자 위험이 높은 정크 본드도 있고요. 또 채권은 예금의 특약 조항인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예금보다는 더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하죠. 채권은 발행 주체도 다양한데요. 예금이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발행한다면 채권은 국가, 금융기관, 회사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금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고거래인데요. 예금은 가입 후 내가 가입한 예금을 누군가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 덕분에 오는 차이점도 존재하며 채권이 투자 상품이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금을 투자라고 부르지 않고 재테크라고 부르며 채권은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메인 게임인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투자에 갖는 이득은 확보한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는데요. 이걸 주식 투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에 투자하는 건 그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많이 사 회사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월급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배당인데요.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벌면 그 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니까 그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과는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는 대부분 영향을 미칠 만한 지분을 갖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로 조금 깊게 이해해 볼게요. 삼성전자 최대 주주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전체 1.65%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다른 회사와 가족 등이 지분을 갖고 있고 이 모든 지분을 합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회사와 사람들의 지분 모두를 합쳐도 20%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지분으로 이 삼성전자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볼게요. 즉, 이 최대 주주 20%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지면 우리는 삼성전자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는 21%입니다. 뭔가 솔깃하지 않나요? 아, 주식의 21%만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21%를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일 장중 삼성전자 주식 전체의 가격은 633조 4,013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려면 전체 주식이 21%가 필요하다고 했죠.
즉 삼성전자 전체 가격의 21%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133조 142억 원입니다. 즉 133조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133조가 없어요. 내가 133조만 있었어도.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어 내 월급을 막 정하고 배당도 막 해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133조가 필요합니다. 우린 133조 원이 없고 삼성전자는 워낙 비싼 회사니까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사례요. 우리가 뉴스를 읽다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즉 우리는 133조가 없어서 회사의 주인,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지 못했지만 펀드는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주식 소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주식 2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내가 가비아 전체 주식 중 26%를 갖는다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5일 장중 가비아 주식 전체 가격은 4,325억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주식 중 26%만큼 가지려고 하면 이 가비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월급을 정할 수 있고, 배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가 얼마의 돈이냐라고 계산해 봤더니 1,125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133조에 비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 수치로 나왔죠. 그리고 이 1,125억 정도는 펀드라면 실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동주의 펀드가 가비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 경제적 이득이 있을까요? 가비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영업이익이 평균 362억 원이었습니다. 또 실제 순이익으로는 평균 151억 원을 벌었는데요. 단순히 생각해 행동주의 펀드가 가비아의 주인이 되어 번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매년 평균 15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행동주의 펀드는 가비아에 먹을 게 있으며 실제 주식을 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면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133조도 없고 1,100억 원의 돈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에 돌아오면 실제로 우리는 중고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이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돼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내 월급을 정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고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즉 중고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가 어떤 제품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주식이 갖고 있는 원래의 권리와 이득과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로 기대되는 이득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또 이러한 차이 때문에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온 거고요. 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중고시장에서 파는 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 잘 버는 회사를 찾아서 그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실물 자산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실물 자산에는 부동산, 금, 은, 니켈, 구리, 오일 등등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이 자산들은 앞서 살펴본 채권과 주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가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이 실물 자산을 사고 파는 건 아닙니다. 즉 금융시장에서 내가 금 이런 걸 들고 와서 직접 파는 건 아니겠죠. 금융시장에서는 이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증권화된 상품을 사고 파는데요. 이 증권화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실물 자산의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고받아서 서로 그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실물 자산을 증권화한 것을 상품에서 파생되었다 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은 종류가 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계약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선물 계약이라서 선물 계약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쉽게 말해 미래의 가격 맞추기 게임인데요. 만약 2025년 12월 5일 니켈 가격이 톤당 1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니켈이 필요한 시기는 1년 뒤입니다. 저는 니켈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1년 뒤에 거래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니켈을 파는 입장에서는 1년 후 니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가격에 니켈을 팔고 싶겠죠. 이에 두 사람은 니켈을 1년 뒤 현재 가격인 14,000달러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니켈 가격은 톤당 16,0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약속된 가격이 14,000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16,000달러짜리 니켈을 14,000달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이득을 봅니까? 2,000달러의 이득을 보죠. 왜냐면 1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니켈을 지금 14,0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산 다음에 바로 시장에 팔아버리면 2,000달러를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니켈 판매자는 16,000달러짜리를 14,000달러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000달러를 손해보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따라 금융시장에선 거래가 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실물이 오가지 않습니다. 즉, 이 정말 니켈을 파는 자가 저한테 니켈을 주고 제가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고, 이 실물이 오가진 않고 차액만 주고 받게 돼요. 즉, 계약만 하는 거고 그 계약에 따른 차액만 주고 받게 됩니다. 즉, 가격의 차이인 2,000달러를 니켈 판매자가 저에게 주면 선물 거래에 따른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파생상품 중 선물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파생상품은 실물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는 투자상품인데요. 그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상품 설명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해지, 아비트리지, 스페큘레이션입니다. 해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인데요. 즉, 투자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거나 제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제가 A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해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예상이 틀릴까봐 초조, 불안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A 주식이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상품도 투자를 했습니다. 즉, 올라갈 때도 돈을 벌게 해놨고 내려갈 때도 돈을 벌게 해놓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래를 해지라고 합니다. 단, 위험을 줄인 만큼 A 주식 주가가 오르면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되고요. 대신 A 주식이 하락하면 더 적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즉, 투자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과 손해가 적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했다고 해서 해지라고 합니다. 투자에서는 해지는 아니지만 일상 속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해지 금융 상품은 바로 보험입니다. 단, 위험 관리를 할 대상이 아까 본 가격 변동은 아니고요. 나의 질병, 사고, 생명 등이 됩니다. 즉, 사고를 당할 그런 위험, 질병에 걸릴 위험, 이와 같은 위험을 보험사한테 전가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거죠. 즉, 이런 것도 위험을 전가 또는 줄이거나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전략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을 전가한 만큼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요. 내가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 위험을 해지했다면 그만큼 올랐을 때 수익이 떨어지는 거, 그게 대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투자 상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비트리지가 있는데요. 아비트리지는 우리말로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 전략인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즉 동일한 제품이 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럴 때 싼 곳에 사서 비싼 곳에서 팔면 이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래를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라고 말합니다. 추후 차익 거래에 대한 예시를 통해 한 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specul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speculation은 우리말로 투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 이 투기라고 하면 이 단어에 대한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적절한 말로 방향성 투자라고 speculation을 부르는데요. 미래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투자 전략 또는 투자 상품을 사는 것을 speculation, 즉 방향에 따라 투자 상품을 사거나 투자 전략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 speculation입니다. 이 speculation이 굉장히 많고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speculation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arbitrage, 차익 거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7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17은 현재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 미국에선 799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느 게 비싼 건지 가늠은 안 되죠. 그래서 환율을 확인해 보니 5일 환율은 달러당 1472원입니다. 이 환율을 기준으로 799달러를 원화로 바꾸었더니 117만 6,767원이 계산됩니다. 즉 미국에서 아이폰 17은 우리나라 돈 117만 7천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가격보다 싸니까 미국에서 아이폰 17을 산 다음에 우리나라에 판다면 우리는 11만 3,233원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번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단 실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아이폰 17 가격 차이는 환율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미국에서 아이폰을 한국에 판다면 실제로는 운송비, 보관비, 대리비 등등등이 들어서 차이 11만 3,233원을 줄여나갈 거고요. 그 차이가 더 커지면 결국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진짜 차익 거래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차익 거래를 이용한 투자의 대표는 가치 투자인데요. 가치 투자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 한 주당 가치가 2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치 2만원짜리 A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봤더니 1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2만원짜리를 1만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 우리는 차익 1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의 투자 전략을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격은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는 투자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가격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값, 가치는 주관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잘 계산하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이며 투자자의 실력입니다. 차익 거래와 가치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주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주식 외 투자 상품 중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모두 차익 거래를 통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파생 상품이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차익 거래를 이용한 투자 전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eculation은 투기 또는 방향성 투자라고 말했죠. 이 방향성 투자의 핵심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지는지 예상하는 거예요. 사실 가격 예측은 방향성 투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해당 질문에 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방향성 투자는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와 분석을 다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방향성 투자입니다. 미래 가격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과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데요. 여기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에 주가가 오르더라.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으며 그 다음 달은 오르더라. 이런 게 패턴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런 패턴을 찾는 도구로 널리 쓰이는 게 차트인데요. 소위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차트를 켜놓고 막 줄을 그어가며 설명하는 게 다 방향성 투자, 스페큘레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보는 데이터 또는 정보가 거래량, 최근 이슈, 투자자 심리 등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로서 또는 보조 데이터로서 이런 걸 분석해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 투자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방향성 투자를 위해 차트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차트는 데이터 또는 정보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에서 유용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차트의 선을 쭉쭉 긋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차트는 확률을 바탕으로 통계적 접근과 시장의 심리, 정보의 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했을 때 단순히 선을 긋는 것을 넘어 차트 뒤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 투자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가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 투자는 결국 가격을 예측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과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분석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 확률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의 하나의 툴, 하나의 도구가 차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차익거래 전략이 가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방향성 투자는 가격, 오직 가격에 대한 분석,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투자 상품과 투자 전략을 설명했으니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리해 볼 차례인데요. 사실 투자 철학은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나온 거라 아까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 철학은 크게 가치 투자와 가치 투자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치 투자는 arbitrage, 즉 차익거래가 이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가치 투자 외 전략은 모두 방향성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철학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에 대한 오해, 하나의 큰 오해가 있는데요. 신문 제목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면 제목이 미국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스타일 생애주기 맞춘 ETF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치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치주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가치주에 투자하는 거는 가치 투자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주는 가장 널리 쓰이는 투자 지표가 PER과 PBR이 낮은 종목을 뜻합니다. 특히 PBR이 낮은 종목을 가치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가치 투자의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며 가치 투자의 진정한 반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 투자는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치 투자는 계산한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를 판단하는데요. 단순히 PER이 낮고 PBR이 낮다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마치 비슷하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치 투자 철학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기사에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를 나누어 쓰다 보니 생긴 오류입니다. 실제로 가치 투자는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모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그보다는 더 상위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이 내가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요. 내가 계산한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낮다, PBR이 낮다, 이걸 가치주라고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분을 하셔야 가치 투자를 공부할 때 오해가 없습니다. 자, 이제 투자 상품 정리했고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학까지 알아봤어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좀 더 나아가 종목을 발굴하는 순서를 정리해 볼 거예요. 종목 발굴 순서는 크게 두 가지,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요. 탑다운은 먼저 경제를 살펴본 후 산업과 종목 순으로 분석하는 그런 순서를 탑다운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는 탑다운 방식.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은 펀드 단위의 큰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투자자 중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대부분 탑다운 방식을 일부만 했거나
하는 척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게 경제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에 대한 분석 자체가 양도 많고 방대하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중 전 세계 금융시장을 관찰하면서 환율의 움직임, 돈의 흐름, 경제 상황, 정치 등 이런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에 이 탑다운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를 보유했고 큰 돈을 굴리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탑다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돈이 클수록 탑다운을 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탑다운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거는 개인이 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탑다운의 반대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을 버텀업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는 종목, 산업, 경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펀드 단위 투자 외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버텀업 방식이 적절하면서 이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다운과 버텀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탑다운은 먼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를 찾는데요. 물론 그 속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조례를 바탕으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으며 투자 위험이 낮은 그런 매력적인 국가를 찾습니다. 단 이들은 특정 국가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가별 투자 비중을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50%, 중국 30%, 일본 20%와 같이 국가별 투자 비중을 나누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을 분석한 후 산업별 투자 비중을 정하는데요. 미국 시장에 50%를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미국의 어떤 산업에 몇 퍼센트를 투자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거는 산업별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위험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분산도 계산을 해서 비중을 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쓰겠죠. 그 다음 산업 내 가장 매력적인 기업을 찾고 그것에 대한 비중을 조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성장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단 이 분석의 범위가 전 세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니 탑다운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탑다운은 투자를 광범위하게 하며 비중 조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분산 투자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펀드 단위 투자가 탑다운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이 펀드 단위 투자자는 보통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큰 돈을 굴리다 보면 특징 중 하나가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수익률에도 이 큰 단위의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0억 원의 1%는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면 10억이고 1조면 100억 원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돈을 따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수익을 보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위험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 봐도 단위가 10억, 100억 단위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분산 투자의 중요도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전략이 더 적절한 그런 전략이고 또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한 시장, 조그마한 시장에 돈을 다 투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할 종목들, 투자한 산업들, 투자할 국가들 이런 걸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MBA 시절에 글로벌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 출신 교수님이 수업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은 펀드 매니저 가상의 역할극을 할 때 계속해서 탑다운을 바탕으로 수업을 했고 이 탑다운을 방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 코스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투자회사는 투자 규모가 크고 그 크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텀업은 먼저 특정 기업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A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이 관련 산업을 분석하게 되고요. 또 산업 내 경쟁사를 조사해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A 기업에 미치는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게 되죠. 즉 A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산업과 경제를 분석하는 게 이런 버텀업의 방식입니다. 버텀업 방식은 수익과 위험 중요도가 비슷하거나 수익이 오히려 조금 더 큰 편인데요. 또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의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는 보통 투자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는 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위험보다는 수익을 키우기 위한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가 더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집중 투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요. 정리를 해보면 버텀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또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수익률이 시장 평균과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시장 평균과 비슷해지면 만족을 못해요,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상품의 종류부터 투자 전략, 철학, 종목 발굴 순서까지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MBA 과정에서 배우는 금융시장에 대한 강의 내용 중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기본 뼈대로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투자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